개모님 영상 즐겨보는 구독자입니다. 썰들을 보며 저도 군생활 중에 재미난 썰이 없었나 생각하다가 남들은 쉽게 경험하기 힘든 일이 있어서 끄적여봅니다. 저는 해군 의무병 출신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군 의무병은 해군뿐 아니라 해병대에서도 근무를 합니다. 해병대가 해군 산하에 있기도 하고 해병대 내에 의무직별이 없기 때문이죠. 아, 해병대에 의무직별이 없어? 개 상남자 부대네. 와. 그 해병대가 원래 전쟁 나면은 적진을 돌격해서 그냥 뚫는 역할을 하는 친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몇 없는, 제가 알기로는 특수부대인 몇몇 부대들하고 해병대는 그냥 완전 공격해서 부셔버리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공격하는 전술만 많이 익힌다고 알고 있는데 의무직별이 아예 없구나. 와, 어떻게 의무직별이 없냐? 컨셉 확실하네. 와. 그래서 보통 의무학교 수료 후 원하는 부대를 조사하고 TO가 있을 시 희망부대로 보내줍니다. 대부분 해군 부대의 근무를 희망하고 해병대 지원은 기피하는 편이지만 어차피 각 부대마다 TO는 정해져 있고 해군 지원했다가 튕기면 진짜 최악인 곳으로 갈까봐 제가 덜 최악인 곳으로 지원해서 갔었던 거죠. 예의가 길었네요. 그래서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우연히 파병 인원을 모집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지원해서 운 좋게 선발되어 파병 부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좀 썰을 풀자면 파병 가는 건 군대 내에서도 꽃으로 불려요. 왜냐하면 가면은 선임도 없고 후임도 없고 뭐 청소도 안 하고 막 뭐 이것저것 하는 것도 거의 없이 파병 아저씨 취급받으면서 그냥 타 부대 그냥 아저씨고 다치면 안 되고 그런 사람 취급받거든요. 그래서 파병 가면 개꿀입니다, 무조건. 이 부대가 바로 아덴만 여명작전으로 유명했던 청해 부대였던 거죠. 저의 파병 생활은 순탄히 흘러갔지만 문제는 파병 임무 종료 후 귀국하는 일에 벌어졌습니다. 파병 종료 후 귀국까지 3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이때 동안 큰 문제 생긴 것도 없고 직별마다 돌아가면서 근무 서는 게 전부였죠. 저는 의무병이라서 함내 의무실에서 군의관 3명, 의무상사 2명과 후임 1명 이렇게 근무 중인데 원래는 군의관 1명, 부사관 1명, 수병 2명 이렇게 일반적으로 있지만 파병 때문에 증원된 거예요. 아, 그러면은 저기 어디 중동 있는데 그런 데까지 갔다 오셨구나. 배 타고 아프리카 있는데 거기까지. 군의관, 야 땡땡아 너 고래 잡았냐? 아닙니다, 아직 안 잡았습니다. 야 그래? 내가 해줄까? 아이 괜찮습니다. 야 아니야 내가 공짜로 해줄게. 야 땡땡아 저 수술 세트 하나 꺼내서 준비해. 군의관은 그냥 장난식으로 던진 말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 후임이 장난으로 넘겨야 될 이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약 5분 후 군의관님 수술 세트 오픈했고 준비됐습니다. 뭐? 진짜 세트를 깠어? 예! 좀 전에 준비하라고 하셔서 준비했습니다! 아, 난 장난이었는데. 야 어쩔 수 없네. 야 영영아 누워. 네? 진짜로 눕습니까? 아 누우라니까 빨리. 여기서 사족 붙이자면 그 수술 세트는 전부 멸균 처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봉지 같은 데나 이런 데 멸균돼서 완전 그런 데 세트로 봉인돼 있어요. 그래서 수술 세트를 꺼냈다라는 건 그 수술 세트 한 번 쓰면 다시 멸균하고 할 때까지 다른 데 그걸 바이오 하자드 같은 데다 이렇게 넣어놓고서 있다가 복귀한 다음에 그거 다 다시 업체에다 다시 맡기고 다시 멸균해서 갔다 오거나 아니면은 그거 뭐 자체 멸균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거기서 멸균해서 쓰고 이러거든. 근데 이 수술 세트를 깠다는 건 이미 이제 멸균은 한번 이렇게 제끼면은 그냥 끝난 거야. 멸균 봉투 봉인지를 찢은 거야. 봉인돼 있는 비닐을. 그럼 써야지. 그럼 써야 되니까 지금 써야 된다고 누구라 그러는 거야. 이때 군의관 눈빛은 정말 진지했고 약간의 짜증과 같은 말을 계속하지 말고 눕기나 하라는 말투였죠. 어쩔 수 없이 저는 간이 침대에 눕게 되었고 그렇게 국소 마취와 함께 저의 고래 사냥이 시작됐습니다. 갑자기 배에서 마취 상태라 느낌은 없었지만 가해질 소리가 살벌하게 들렸습니다. 20분쯤 흘렸을까요? 끝났다고 이제 저기 병실 침대에 누워서 좀 쉬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안 아팠기에 그냥 근무하겠다 그러고서 이리저리 다니는데 다리에 뭔가 흐르는 느낌이 나는 겁니다. 봤더니 수술 부위에 출혈이 생겨서 흐르고 있는 거였습니다. 부랴부랴 소독하고 병실에 누워서 몇 시간의 휴식 후 근무를 위해 나왔더니 다른 군의관이 저에게 툭 던지듯 말을 하는 겁니다. 야! 저 형 저거 외과 군의관이라서 그런 수술 해본 적 없어. 그렇습니다. 보통 이 수술은 비뇨기과에서 한다는 걸 뒤늦게 생각했죠. 외과에서 한들 절 수술해준 군의관은 세부 전공은 다른 파트를 전공했다는 게 떠올랐습니다. 후임은 연신 죄송하다고 진짜 군의관님이 하시려고 준비하라고 하신 줄 알았다는 겁니다. 상명하복의 군대에서 대위가 시키는데 수병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벌어진 일이니 괜찮다고 넘겼고 일주일 후 무사히 실밥을 뽑았고 지금까지 그 부분은 아무 부작용도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 군의관은 어느 대학병원에서 외과 의사로 잘 근무하고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그 재주가 없어서 주저주저 썼네요. 롱레이비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군대에서 포경 수술 뭔지는 다 아시죠? 군대에서 포경한다는 얘기는 옛날에 무슨 진짜 많이 쳐줘봐야 80년대? 그때 있던 사람들이나 군대에서 포경했다는 거 들었지 군대에서 우리 때에 포경했다는 거 들은 적이 없는데 이분은 언제 군생활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덴만 작전을 갔었던 그 청해부대였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최근인 것 같거든요. 저도 이제 고래 잡을 때 형이랑 같이 잡았는데 근데 형이랑 저랑 차트가 바뀌어가지고 제가 9방 맞고 주사를 국소마취 주사를 9방 맞고 형이 6방 맞았어. 제가 좀 고학년 때 고래를 잡았는데 죽는 줄 알았지. 나는 진짜 아직도 생각나는 게 그 바늘이 들어가는 그 소리 그 느낌 여러분도 기억나요? 가죽 뚫는 소리 두둑둑 두두둑둑 두두둑둑 그 안에 너무 손을 표현했네. 요렇게 돼 있는 그 안에 그 피부층이 이렇게 다 뚫고 들어가는 바늘이 뚫고 들어가는 탄력 있는 그 판을 뚫고 들어가는 그런 소리가 나. 고무막을 뚫는 소리가 소리가 난다기보다 느껴지지. 두두두둑 그런 느낌. 그 제일 최악은 뭐냐면 머리라고 하는 부위 있잖아요. 거기가 제일 예민하거든요. 거기다가 아직 포경도 안 한 상태라 촉촉한 상태잖아. 거기를 정말 주먹으로 잡듯이 이렇게 꽉 잡고 위에서 이렇게 위에 한 방, 밑에서 한 방, 그리고 잡아 당겨가지고 위에 구멍으로 일자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한 방 이렇게 놓더라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 진짜. 나는 옆에서 간호사가 괜찮아요 근데 네가 안 했으니까 괜찮지 안 해봤으니까. 와 진짜 머릿속으로 계속 노래 계속 불렀어. 이러면서 막 땀 흘리면서 크랑조 마법으로 빛나는 두두두두 막 이러면서. 거기다가 더 PTSD 오는 거는 뭐냐, 형이 수술이 끝나고 저를 불렀어요. 근데 형이 아직 안 나왔는데 날 부른 거야. 그래서 네 그러고서 들어갔는데 형이 피 범벅인 거야 수술대 위에. 나 초등학생인데 형 괜찮아 왜? 어떤데? 막 이래. 형은 아무런 느낌이 없나 봐. 여기 가림막으로 가려놨으니까. 왜 어떤데? 밑에 다 피야 그냥. 다리가 풀리더라고. 그렇게 많은 양의 피를 본 적이 없으니까. 막 다리가 후들후들거리면서 막 덜덜덜 떨리더라고. 야, 아직도 기억나요. 그 초록색 천 같은 데가 초록색 천 같은 게 시커매질 정도로 젖어있던 그 피하고, 그리고 이 형 지금 이 다리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살에 막 묻어있는 피자국하고 막 소름 돋아. 와 너무 무서웠어요. 돈가스 못 먹었어요. 우리 형이 진짜 대단한 게 형이 기다린 거야. 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친척도 같이 했거든. 형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친척하고 나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나는 집에 올 때 아무런 느낌 없어. 그냥 뭐 편한 뭐 괜찮은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막 형은 막 죽을라 그래. 막 바닥 기어 막 이러면서 천천히 가 천천히 막 옛날에 포경수술 할 때 갑자기 생각나서 또 그때 공기가 또 느껴지는 것 같네. 겨울이었는데. 해군 부사관의 임관에서 전역을 마음먹은 후 전역까지 대략 1년 6개월 정도 남아있었던 시기였습니다. 해군이었네요. 대충 17년도 6월에서 8월 사이에 무더운 여름이었죠. 저는 인천의 해역 방어 사령부라고 하는 자그마한 사령부에 해안 경비정을 라는 함정을 타는 전기 부사관이었습니다. 배 진짜 조그맣구나.
이 배의 원래 목적은 항만을 경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배이지만 우리나라 군대의 특성상 매번 그렇듯이 항만만 지키는 것이 아닌 서해안의 작은 섬들 사이에 출동을 나가서 NLL 인근을 방어하는 임무도 같이 수행 중이었습니다. 해군 출신들은 알겠지만 이 배들은 장고장이 많습니다. 직별장을 하사들이 하다 보니까 일이 힘들어져서 전역해버리면서 고장난 걸 방치하고 전역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안 그런 분들도 많지만 일부 몰상식한 전역한 하사들은 그렇습니다. 저희 배도 풍향 지시기, 바람의 방향을 지시하는 장비에 구리스칠을 2년간 해주지 않아서 전 전기장 때문에 장비가 고착화되어 풍향 지시와 풍속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배를 타면 아시겠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지표죠. 아니 어떻게 구리스를 안 쳐? 저거 그냥 WD만 한 이틀 칠해주면은 그냥 무슨 새거처럼 돌아갈 텐데. 나한테 얘기하지. 우리 집에 2통 있는데. 이걸 고치기 위해 이함대에 내려가서 수리를 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경비정이라는 작은 배의 특성상 옆에 줄줄이 배가 입항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 항만에 붙어있는 배가 나가게 될 때 그 옆에 있는 배들도 같이 나갔다가 다시 입항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뭐지? 엮어놓나? 배 옆면에 왜 옆에 줄줄이 배가 같이 입항해? 이거는 해군 나오신 분들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댓글로 좀 써주세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수리 중에 안쪽에 있던 배가 수리를 마치고 인천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출항하면서 저희는 다시 입항을 했습니다. 이때 제목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됐죠. 배가 입항을 하게 되면 함선 내에 발전기를 사용하는 전기가 있는데 육상의 전기로 전원 교대를 하기 위해 육전 케이블을 끌고 와서 항만 단자로 가가지고 연결하던 도중 뻥 하는 소리와 함께 육전을 연결하던 제가 날아갔습니다. 함선에 사용하는 발전기에다가 육상 전기를 끌어와서 그걸 연결해야 되는데 그걸 연결하는 본인이 뻥 하면서 날아갔다. 육전의 전압은 440V의 3개의 상을 가진 상태였고 입항 후 당연히 스위치가 내려가 있을 거라 생각한 저는 무심히 육전을 연결하려고 단자를 댄 후 스패너로 연결하던 중 스패너가 다른 상을 치면서 전기가 통하면서 제 몸이 날아간 겁니다. 날아간 후 머리를 부딪혀서 기절해 기억은 없지만 내연장의 말에 의하면 제가 날아간 후 부두 전체가 정전이 되었고 바로 출동해서 온 의무대 군의관에 의해서 심폐소생술과 AED를 이용한 재세동을 실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일이 생긴 후 일주일간 수도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았고 사건의 발단을 만든 전기부사관 하사 전기장은 중징계를 먹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출항으로 나갔던 전기장이 부두에 정전이 일어나 복구 중이어서 육전을 철거하고 스위치를 안 내리고 그냥 나가버린 겁니다. 원래는 출항할 때 육전을 철거하려면 스위치를 내려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확인 안 하고 바로 연결한 거죠. 축약을 하자면 전기줄, 육상에 있는 전기줄하고 함선에 있는 전기줄하고 연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육상에 있는 전기줄에 스위치 온오프를 5% 안 해놓고 온으로 켜놓은 상태에서 그냥 연결하고서 그 스패너질 하다가 그냥 합선 때문에 그냥 날아갔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근데 뭐 육전, 함전 막 계속 그러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돼 있고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거 뭐 자세하게 그 댓글로 쓰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예. 간첩들이 볼 수도 있으니까. 저를 살려주신 이땡땡 대위님 감사합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그럼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끝마칩니다. 보고형 매번 방송 잘 보고 있어요. 기회가 된다면 신임 소위가 일을 잘못 가져와서 소위 일시킨 썰, 새로운 사령관이 발령 오는데 친척인 썰, 아픈 사람 배 못 내리게 해서 인사장교와 부사관 중징계 먹은 썰 등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왜 항상 글을 쓰면은 다 쓰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뭘 쓰겠습니다 하고 투비 컨티뉴 넘기는 것들이 항상 더 재밌어 보일까요? 그리고 안 써. 올려주는데도 안 쓴다. 저 완전 어렸을 때는 110V를 썼어요. 110V 같은 경우에는 앞에가 다 쇠야. 그냥 접지하려고 이렇게 꽂는 그 코가 다 쇠로 돼 있어 그냥. 그래서 그거 뽑을 때 위에 줄 잡아서 당기지 말라고 어렸을 때부터 배워요. 왜냐면 단선되거나 그러면 단선됐을 경우에 그 합선이나 아니면 혹은 뭐 전기장 고장 나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옛날에는 또 이렇게 만들고 이러니까 또 조약해가지고 전기 막 저 멀리서 약간 90도로 꺾여 있는데 뺀다고 이렇게 확 당기고 이러다가 전선 끊어지고 이러면은 막 전기 못 만지고 이러는 사람들은 그 AS 맡기기도 또 귀찮고 짜증나잖아. 그러니까 어른들이 학교에서도 그렇고 알려줄 때 전기선 뽑을 때는 물 묻은 손으로 만지지 말고 전선 잡지 말고 앞에 대가리를 잡고 뽑으라고 항상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야. 110V였을 때 그때는 진짜 감전 많이 됐어. 왜냐하면 이 앞 대가리를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당기는데 보면은 봐봐. 손이 여기 있는데 요런 데나 이런 엄지손가락 끝에 부분이 미세하게 그 사이로 빨려 들어가요. 항상 그렇게 빨려 들어간다는 표현보다는 뭐랄까 그 살짝 닿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지식해 한 번씩 저릿해 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탁 잡자마자 여기서부터 팔 끝까지 여기까지 막 와. 깜짝 놀랐네. 막 이러고 넘어가. 근데 문제가 뭐냐? 220V로 바뀌었어. 220V들 지금 코드들 보면은 전부 쇠로 돼 있는 것들이 있지만 앞에 이렇게 뾰족하게 두 개 튀어나온 거 반은 플라스틱 반은 쇠란 말이야. 앞에 들어가는 부분은 쇠, 그 뒤에는 플라스틱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손가락이 닿더라도 전기가 안 오르게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돼 있는데 초반에는 다 쇠였어. 그거 그냥 110V 쇠처럼 그냥 쇠였단 말이야. 그 잡아가지고 뽑으려고 그러는데 딱 잡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그냥 손이 붙어. 이게 몸이 이렇게 경직이 돼. 이렇게 돌아가 그냥 zik 이러면서. 그리고 이렇게 돼. 이제 이게 110V처럼 저리 이렇지가 않아. 쭉 빨려 들어가. 이렇게 쭉 빨려 들어가는 느낌 나. 손이 그 전기 진짜 많이 올랐어요. 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런 때 220V 만지다가 막 손 막 깜짝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죽겠구나 싶을 정도로 아플 정도로 확 돌아. 그냥 감전되면 440V면 상상이 안 되는데 220V의 2배 아니야. 보통 이거 전기 같은 거는 바로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고배고부로 될 거란 말이야. 야, 뻥소리 나면서 날아갈 만했어 이건. 왜 그러냐면 저는 시골에 살다가 도시로 왔기 때문이에요. 도시에서부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220V를 많이 경험했을 텐데 저는 시골에서 살다 와가지고 110V로 돼 있는 그런 집에서 살다가 나중에 이사 와서 220V로 쓴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죽었다 살아났다고 생각할 만큼의 경험을 했던 게 그 어렸을 때 뭐 기절놀이 한다고 그래. 기절놀이 해가지고 그때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놨었는데 난 죽으면은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잠깐 찰나에 뭐가 확 보이더라고. 그 내용은 유튜브에다 써놨어. 그래서 전기나 이런 것들 진짜 조심해야 돼요. 특히나 전기가 만약에 통할 것 같다. 이게 사람이 모르고 만지는 거면은 뭐 어쩔 수 없는 사고지만 이게 어느 정도 전기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이 정도를 알려면 손을 물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대면 안 돼요. 이거 한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전기 제품들이 발이 바닥에 접지돼 있고 전기가 흐르고 있는 걸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근육을 확 수축시키는데 손가락 근육이 수축되면 어떻게 돼? 주먹을 줘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붙어 이렇게 그냥. 손가락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 그래서 전기 잡으면은 붙는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저도 이거 노가다판에서 아저씨들이 알려준 건데 아시바 같은 거 전기나 혹시 이런 거 통하는 데다 이렇게 같이 지나가는데 이런 거 있고 의심스러우면은 손등으로 툭툭 치고 지나가 그러는 거야. 그래서 손등으로 이렇게 치면 손등으로 치면 전기가 오면 저릿 하고 어우 이러고 말아. 왜냐? 이 상태에서는 수축해도 이렇게 되니까 뗄 수 있어. 근데 이렇게 치잖아. 손 바닥으로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은 전기가 있나? 톡! 하면서 그냥 이렇게 붙어. 그러면 그냥 고볼트로 돼 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전기류 만질 때 혹시나 누전되거나 아니면 여기서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데 이걸 지금 꼭 잡거나 아니면 이걸 빼거나 해야 된다면은 손등을 이용하세요. 무조건. 만약에 사람도 이 사람이 넘어졌어. 이 사람이 갑자기 전기 잡고서 이러고 넘어진 거야. 그럼 이 사람 떼려면은 가서 내가 이 사람 막 몸을 잡고 이렇게 땡기려고 하면 안 돼. 그러면은 이 사람 몸 잡으려고 잡는 순간 이 사람 몸 이렇게 잡으면서 그냥 나도 이렇게 붙는 거야 같이. 고전류 흐르고 있으면 같이 죽는 거야. 그래서 보통 발로 차거나 아니면은 막대기 같은 걸로 갖다가 몸 껴야 돼요 빨리. 몸 막 다치는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팔을 존나 세게 때린다든지 막 그냥 빨리 잡고 있거나 아니면 붙어있는 이 상황에서 얘를 빨리 떼어줘야 돼. 진짜야. 그래서 나는 어딜 가서든 코팅이 안 돼 있고 페인트 같은 것들이 두껍게 안 발라져 있는 쇠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대고 쓰거나 이런 짓거리를 절대 죽어도 안 해요. 전 어렸을 때 전기를 하도 먹어봐가지고. 유튜브로 썰렁썰레를 보면서 라디오처럼 매일 듣고 있는 트수입니다. 듣던 중에 순환 관련 썰이 있기에 저도 순환 관련 썰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저는 2015년도 해군의 군악병으로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타 직별처럼 배를 타고 항해하지 않고 육상에서만 행사 뛰러 다니는 직별이죠. 제가 부대에 있을 때 연 행사가 460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군악대가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으로 배를 탈 수 있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순항훈련 기간이죠. 순항훈련이란 해군 사관생도 4학년 기간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해군 장교로서 필요한 전문 지식과 실무를 배워가는 기간이며 기간은 약 100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럼 이런 중요한 시간에 군악병들은 왜 따라가나요? 외국에 있는 한인들을 위한 대민 지원 목적으로 갑니다. 군악병뿐만 아니라 태권도병, 의장대, 사물놀이병, MC병 등 공연을 위한 팀도 한 차례 꾸며지게 되죠.
2016년 부대에 적응을 하고 일병이 되어 실무에도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있던 저는 2016년 순항 훈련 대상자를 모집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너무나도 가고 싶었습니다. 공짜 해외여행, 월급 이외에 추가로 들어오는 모든 수당들, 수당 다녀오면 저절로 차있는 짬까지, 이때 순항 한번 다녀오면 상병 중간까지 한 번에 올라가는 상황이었죠.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는 것. 그래서 매일 오전 일과 전 청소 시간에 보좌관실을 청소하면서 보좌관님 상사에게 출근할 때마다 옆에서 걸레질을 하면서 순항 가고 싶다, 순항 가고 싶다, 혼잣말로 계속 들릴 때는 안 들릴 듯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약 한 달이 지나고 보좌관님께서 순항 가고 싶냐? 라고 하시더니 그해 순항자 명단에다가 제 이름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서론이 길었네요. 그럼 이제부터 순항 가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배에 직접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닌 편승자 입장으로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항 훈련 코스. 제가 순항훈련을 다녀오는 코스는 진해를 떠나서 일본, 러시아, 괌, 하와이, 타이티, 뉴질랜드, 호주, 파푸아 뉴기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중국의 코스로 100일간의 일정이었으며 파푸아 뉴기니를 제외한 각 정박지는 2박 3일간 머물렀습니다. 두 번째, 편승자가 하는 일. 배가 운행하는 동안의 일과는 밥 먹는 것 이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잠을 자도 노터치, 식당 가서 라면 먹고 있어도 노터치, 한미에 가서 악기를 하루 종일 쳐불고 있어도 노터치. 완전 개꿀탱. 밥도 삼시세끼가 아니라 야식까지 나오면서 하루에 4끼가 나오는데 그 밥은 이따가 후술하도록 하고, 정박하러 들어오면서 저희에게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배가 해외 정박지에 가면은 저희는 한미에 대여를 짜고 연주를 합니다. 완전히 배가 멈출 때까지요. 빨리 정박하면 15분, 20분 정도 걸리는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 입항 환영식이 있으면 행사에 나가고, 없으면 행사복에서 사복 혹은 정복 입고 정박지까지 놀러가죠. 사복인지 정복인지 나눠지는 이유는 정박하는 나라의 치안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정박한 지 둘째 날이 되면서 우리가 타고 온 배도 한인들을 초청하는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베이스, 기타, 악단들이 구석에서 행사를 진행하게 되죠. 저는 금관악기인데 어쩌다 보니 여기 행사도 뛰게 되더라고요. 마지막 셋째 날이 되면 출항 준비를 하는 한미에서 첫째 날과 동일하게 연주하면서 육지가 보이지 않을 때쯤 연주를 멈추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일과가 없어집니다. 세 번째, 숙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최악입니다. 군대 생활하시면서 평상 취침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2층 침대 취침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침대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저는 거기서 처음 봤어요. 4층 침대가 존재한다는 걸요. 3m 정도 되는 높이에 쇠사슬이 걸려있고 거기에 침대 4개를 걸어서 만들어 둔 거였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옆으로 못 누워요. 그런데 이렇게 네모금으로 된 침상이 12세트 정도 있었으니 이 침실에는 48명 정도가 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여기에 화장실도 없어서 화장실을 가려면 옆에 있는 부사관 숙소까지 가야 됩니다. 부사관 숙소도 약 30명 정도 있었는데 여기 화장실에 대변기 하나, 소변기 2개, 샤워부스 2개뿐이었죠. 아침, 저녁만 되면은 바글바글. 샤워하다가 깨끗한 물 모자르다고 단수되고, 가수구 역류해서 화장실 바닥 완전 X 바다 되고 말도 아니었죠. 네 번째, 밥. 앞에 말씀드린 불만을 이걸로 상쇄가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맨날 배 타다가 온 수병들이 배밥 맛있다, 배밥 맛있다, 배밥 맛있다, 배밥 맛있다,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우선 하루 4끼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침에 햄버거 나온다고 하면은 햄버거에 패티를 직접 구워주는가 하면 점심에 티본 스테이크, 좀 특별한 날인가 싶으면 라스타에 스테이크 같이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타이티에 정박했을 때 여기 참치가 진짜 싸다 하고서 중얼거리고 있는데 타이티에서 출항하던 날 점심에 참치회덮밥이 나오더라고요. 한인분들이 배에 초청할 때 나오는 식당 그대로 말 그대로 개쩝니다. LA 갈비, 잡채, 각종 튀김, 볶음밥도 3종류, 단호박, 죽, 단팥죽, 식혜, 각종 꼬치류, 주류, 어마어마하죠. 물론 이걸 행사 끝나고 난 뒤에 행사자들이 맛있게 다 먹습니다. 다섯 번째, 군인 대우. 괌이랑 하와이에 머물렀을 때 일인데 미국은 넥스라고 하는 해군의 PX가 있습니다. 그런데 취급하는 제품이 우리나라 PX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각종 명품, 화장품, 플스4, 각종 가전제품, 주류 등등등등 엄청나게 싸게 팔고 있더라고요. 제 선임은 거기서 플레이스테이션 4 배틀필드 같이 묶어서 파는 거 150불인가 주고 샀다고 자랑했습니다. 저는 100불 주고 배그 3렙 가방 하나 샀는데 8년 넘게 막 다뤘는데 아직도 멀쩡해요. 참 대우가 엄청 좋구나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와이에 있는 저남인 미주리오 배트쉽에 나온 그 배를 관광하러 갈 일이 있었는데 앞에서 티켓을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티켓을 사러 갔더니 What?
You free 하면서 그냥 들어가시라고, 돈 안 내도 된다고 하면서 그냥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건물 내부에 들어가 보니 참전 용사분들 몇 분이 에스코트 받으시면서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서 참 군인에 대한 대우가 어마어마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부분은 이 정도까지네요. 두서도 많이 없고 글도 줄줄이 그냥 늘어놓은 것 같은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글이 반응이 좋다면 후임이 대령과 회식 자리에서 뒤통수 깨진 썰, 제주도에서 공포의 2박 3일 썰 한번 풀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까치하우스님께서 올려주신 썰렁썰레였습니다. 해군은 이런 낭만이 있지. 우리나라 연안 순찰같이 도는 그런 배 말고 해외까지 나가서 돌아다니는 저런 배 타면은 완전 이국적이고 느낌도 아주 새록새록하겠죠. 제가 병사들 썰도 많이 봤는데 옛날에 본 썰로는 뭐 해군은 어디 멀리 작전지휘 간다 그러면은 배 타고 막 수십일씩 걸려서 바다를 막 가로질러가지고 가고, 그리고 공군은 병사 말고 실제 비행기 조종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나라 밤이건 낮이건 전투기로 갔다가 동초 돌듯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뺑글뺑글 돈다 그러더라고요. 전투기로. 북한 애들이랑 우리나라랑 지금 아직 휴전 중이라 북한 애들이 레이더 띄웠을 때 우리나라 전투기가 떠있으면 자기네들도 띄워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매일매일 그렇게 순찰 돌듯이 전투기 띄우는 거 보면서 안 띄운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공군 같은 경우에는 하늘을 지키기 위해서 육군들 동초 돌듯이 계속 그 한반도의 반을 이렇게 맨날 돌고 있고, 바다에서 배 타고 돌고 있고, 육군들은 땅에서 맨날 땅을 지키면서 돌고 있고, 다 돌아버릴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15년도 7월 해군에 입대해서 17년도 6월에 전역한 트수입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해상병, 해군 소속 병들을 모두 일컬는 용어인데, 해상병들은 6개월의 최소 해상 근무 기간을 채우게 된다면 육상으로 근무지를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무조건 6개월 이상 해상 근무를 해야 육상으로 근무지를 옮길 수 있어? 그럼 무조건 바다 위에 있어야 돼? 해군들은? 우와. 물론 보직에 따라서 아예 기회조차 부여되지 않기도 하고 스스로 그 기회를 포기하고 함정에 남는 병들도 많습니다. 꺼무이키와 예능 프로인 진짜 사나이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 함정에서 병들에 대한 대우와 복지가 정말 엿같거든요. 함정에서 부사관, 병, 장교 순으로 사람 수가 많다 보니 육군에 비해 간부들의 뒤치덕거리가 좀 과중되어 있습니다. 함정에는 부사관이 제일 많구나. 몰랐네. 서론이 길었네요. 앞으로의 썰은 제가 함정 근무를 하면서 지내던 생긴 일이며, 제 썰이 유튜브에 올라가게 된다면 육상에 근무하던 때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배는 삼함대의 기함으로 취역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신형 호위함이었습니다. 배가 신형이면 병들이 지내기 편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일단 신형에다가 기함이면 온갖 행사 등에 투입이 되고, 해군사관학교 입학식이나 졸업식에 투입이 되고, 삼함대 소속 FF 호위함과 초계함, 그리고 1함대 2함대에서 굴려먹을 만큼 굴려먹고 퇴역 직전인 3함대로 내려보내고, 심지어 그런 배들을 시습용으로 쓰기 때문에 해상 경계, 경비 임무도 더 많이 돌게 됩니다. 극혐이네. 그날도 똑같이 해상 경비를 뛰고 있는 날이었는데, 아니 말찌기 개꿀 아니냐? 일과 다 째는 것 같은데? 근데 저기 야간 개인 정비가 없구나. 와, 다 일장일단이 있네. 이건 새벽에 근무하는 대신에 오전 일과 다 째고, 이거는 일과를 다 째네. 자야 되니까 초직은 일과를 다 째네. 와, 신기하다. 우리 배는 위 그림과 같은 종류의 추진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당직을 마무리하기 직전에 가스터빈에서 디젤 엔진으로 전환하고 저는 기관부 승조원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잠이 오질 않아서 맥심을 읽고 있었는데 프로펠러가 물에 차는 소리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승조원 침실에서 축과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소리와 진동을 느낄 수 있어? 우와. 보통 저속 운행하면 디젤 엔진으로 운행하다가 고속 운전으로 필요할 때 가스터빈으로 전환하고 속력을 확 땡기는데, 디젤 엔진으로 전환한 지 1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가스터빈으로 바꾸진 않았거든요. 근데 목적이 있지 않는 한 속으로 임무 중에 훈련 안 한다면서 전투 배치 훈련하겠네, 자지 말고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찰나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총원 실전 전투 배치! 총원 실전 전투 배치! 응? 뭐? 실전? 방금 앞이랑 뒤에 훈련 안 붙었지? 보통 함정 내에서 훈련을 하게 되면은 조타직별 당직하사가 함내 방송으로 훈련 띵띵띵띵띵띵 총원 전투 배치 훈련이라고 하는데, 훈련이라는 내용이 사라지고 실전이라는 내용이 붙었습니다. 한마디로 적군과 당장 싸울 거란 얘기죠. 방송 직후 전투 배치를 저의 배치 임무지까지 복명복창하면서 전투 상황에 돌입한 전투 배치! 전투 배치! 전투 배치! 막 이러면서 뛰어가나 보다.
알림, 승조원 총원은 함포 사격에 대한 충격에 대비할 것. 이상 함장명 당직 사관. 뭐? 함포 사격할 거라고? 우리 배가 함포 사격을 할 거라고? 알림, 소병기, K2와 M16 근접 전투 요원들은 실탄 장전 후 함내 대기할 것. 이상 함장명 당직 사관. 우와 씨. 완전 진짜 리얼 전투 배치네. 이 두 내용이 연달아 나오면서 그것도 긴급하게 함장님 명령으로 함내 방송이 되었다는 것은 진짜로 한번 붙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필 출항하기 직전 휴가 때 영화 연평해전을 보고 복귀해야 하는데 겁도 나고 전투력도 상승해 있었죠. 근데 한 3-40분 지났는데도 다른 방송이 안 나오는 겁니다.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 기관 조종실로 올라갔는데 북한 말투로, 정확한 용어가 기억이 안 나로 올라갔는데 북한 말투로 고조 남조선 해군들은 민간 선박을 이딴 식으로 대화하메가? 라면서 무전이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순간 푹 팔 뻔했지만 기관 조종실에는 짬 많은 간부들이 질비해 있었기에 참아야만 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상황 끝. 총원 전투 배치해 알림. 각 당직 계속은 경각심을 가지고 당직에 임할 것. 이상 함장관 당직상 이라는 방송과 함께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모든 상황은 입항 후 함교에서 당직을 섰던 다른 선임 수병이라 그러는구나. 선임 병사라고 안 하고 선임 수병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사건은 이랬습니다. 보통 경비 임수를 수행하면 군사작전 지역에 들어오는 상선, 특히 북한이나 중국, 어선 등을 쫓아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먼저 무전을 먼저 통해서 권고를 하고 경고를 한 다음에 대처를 하는데 웬만하면 민간 상선들은 북한이든 중국이든 무전으로 꺼지라 그러면 조용히 나가는데 이번에 걸린 상선은 무전으로 3-4번 권고하고 경고를 하였음에도 항로를 바꾸지 않았죠. 간첩선이네. 결국 당직사관이 함장께 보고하게 되었고 늦은 시간 열이 받으신 함장님은 전투 배치를 박아버렸습니다. 전투 배치 당시 함교는 함장님이 진짜 수틀리면 상선을 가라앉히겠구나라는 분위기였답니다. 당시에는 우리 함장님이 진급이 눈을 멀어 또 미쳐 날뛰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최근에 있던 북상선 NLL 침범 사건 등을 보면 저게 맞는 대응이구나, 내가 진짜 우리 바다를 지켰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입항하고 나서 사령부를 통해 칭찬을 받았고 그 북한 상선은 해군 내 시스템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해군에 있으면 저런 일이 비일비재할 거 아니야. 배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그 레이더 같은 거나 GPS로 갖다가 내 위치를 계속 확인하면서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 이상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를 거 아니야. 망망대해 그냥 떠가지고 디용디용 그러고서 막 뭐 그물 걷고 뭐 고기 잡고 이러고 놀다 보면은 노는 거 아니고 막 일하다 보면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파악을 잘 못할 경우가 있잖아. 진짜 저런 상황 많겠다. 중국 애들은 뭐 여기까지 와서 그러고 있으면 좀 일부러 그런 거지. 중국 애들은 여기까지 오면 물 건너온 건데 서해를. 북한 애들이야 우리랑 물이 맞닿아 있으니까 왔다 갔다 막 이렇게 내려오면은 막 경고하고 맨날 그럴 수 있지만 중국 애들 왔다 그러면 그건 솔직히 중국 애들은 일부러 왔지. 그게 어떻게 물려 있어? 그죠? 저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통 육군을 많이 지원을 하고 육군을 가니까 이런 경우들을 잘 접하지를 못하는데 이런 거 보면은 대단한 것 같아. 바다에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배 위에 계속 떠가지고 몇 개월 동안 떠서 경계 근무하고 내가 알기로는 뭐 어디 파견 가야 된다, 뭐 파병 가야 된다, 뭐 경계 근무 가야 된다 막 이런다 그러면은 저기 무슨 어디야 저기까지도 간다고 들었는데 저기 막 사우디 있고 막 아프리카 있는데 막 그쪽까지도 막 내려갔다가 막 올라오고 막 바다 막 그 배 타고서 엄청 멀리까지도 가고 그런다던데. 와 근데 진짜 대단하다. 나는 해군이라 그러면은 그냥 연안만 지킬 거라고 생각했거든. 단순히 그냥 우리 바다 있는데 근처에만 있다가 그냥 바다 배 위에 떠 있다가 그냥 배 다시 들어왔다가 항구에 정박했다가 다시 또 뭐 낮 되면 또 나가고 아니면 막 밤에 나가는 배 따로 있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 나가면은 막 몇 주씩 떠 있는다며. 제가 옛날에 그 해군에 있던 애한테 들었던 얘기로 제일 힘든 일이 뭐였냐라고 했을 때 밥 못 먹었던 게 제일 힘들었다 그러던데. 무슨 배에서는 가끔 가다가 훈련을 하는데 제한 배식인가 뭐 그런 훈련을 하는데 일주일인가? 2주였나? 일주일이었나? 뭐 하여튼 며칠 동안 그 밥을 제한 배식이라고 거기 안에 있는 뭐 식량이 소실되고 아니면은 막 점점 없어져서 배 위에는 오래 떠 있어야 되는데 작전 때문에 오래 떠 있어야 되는데 애들은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으니까 갑자기 있는 식량을 더 잘게 쪼개서 주는 거야. 그래서 막 밥도 안 주고 막 국물 요만큼 주고 막 계속 막 그렇게 준대. 막 그게 막 사람 계열받게 한다는. 아 배에서 자면은 잔 거 같지가 않아서 피로가 너무 쌓여. 아
계속 이렇게 출렁출렁거리고 그 몸이 그냥 가로 굳어있는 이런 땅에서 이렇게 자는 거하고 계속 물에서 계속 이렇게 몸이 자극이 계속 되면서 자는 거랑 피로도가 확실히 틀리겠다. 배멀미도 배멀미겠지만 신체 기관이 그냥 다 몸을 그냥 땅에다가 이렇게 맡기고서 이렇게 자고 있는 거랑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몸이 계속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랑 당연히 이렇게 몸이 계속 흔들리고 있고 이러면은 몸의 신경이 다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계속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을 거예요. 진짜 고생이구나. 근데 진짜 놀란 거는 부사관이 훨씬 많다는 게 깜짝 놀랐네. 부사관들이 훨씬 많군요, 배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예전에 참수리콘과 긴급 출항의 추억서를 뿌렸던 바로 그 삘자예요. 한동안 바쁜 일정을 소화시키고 잠시 여유가 생겨서 짤막하게나 참수리 생활에 대한 이야기 보따리를 한번 풀어보려고요. 때는 한창 초임하사로 한국형 구축함 2차선 DDH2를 타고 근무할 때였습니다. 그때의 저는 먼 훗날 참수리 고속정을 탈 거라는 생각은 1도 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평소에 바쁜 업무로 보내는 날, 필승함대 2함대의 참수리 고속정에서 전자장으로 근무하다 오신 넘버1 선임하사 준사님이 전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대군에서는 중사를 선임하사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다 같은 직별이지만 낯을 가리는 성격을 가진 저는 어색해 했었고, 고속정 출신 사람답게 친근하게 먼저 다가와 업무에 대해 눈높이 맞춤으로 알려주고 한참 헤매거나 어리버리한 행동을 하는 저를 바로잡아 주시곤 했습니다. 워낙 성격도 좋아서 시간이 나면 자신이 근무했었던 참수리 생활에 대해 썰을 풀어주시곤 했었죠. 보통 저희 직별은 당시 큰 배를 타면 고속정이나 육상 근무로 가는 루트가 보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정기 인사 발표가 얼마 안 남은 때 선임하사님은 너도 참수리로 언제든 팔려나갈 수 있으니 내가 하는 이야기 한 귀로 흘려듣지 말고 귀담아서 잘 들어 임마 라고 하시면서 군생활이 되는 조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참수리로 갈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해서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한 귀로 흘려들었었죠. 그때 잘 들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어느 날 또 썰을 풀고 계시던 선임하사님이 대뜸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야 찐이야, 네가 볼 때는 참수리가 방탄이 된다고 생각하냐? 예? 포로 쏘면 모를까 보통 군하면 방탄되는 거 아닙니까? 크크크크크. 제 대답을 들은 선임하사님은 막 웃으시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는 저에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참수리는 페인트로 떠다니는 배야. 또 무슨 얘기인가 하고 들어보니 배를 처음 만들 때 강철이나 합금 소재로 만들지만 세월에는 장사 없다고 아무리 정비해도 녹이 쓸어가고 깡깡이질을 하고 페인트를 바르고 해가 지날 때마다 계속 그렇게 하니 그렇다고 합니다. 이것이 깡깡이죠. 갑한병 군생활의 친구. 선체의 철은 세월이 흐를수록 녹이 쓸고 그걸 갈아내거나 부시면은 그만큼 얇아지고 페인트는 더 두꺼워지고 그러기 마련이죠. 하지만 저는 에이 선임하사님 아무리 제가 초임하사지만 너무 거짓말이 심한 거 아닙니까? 쉽사리 믿겨지지 않았죠. 그리고 몇 년 뒤 참수리 고속정에 전입을 오고 세월이 흘러 제가 맡은 업무에 대해 베테랑이라 부를 정도의 짬을 먹었다고 생각할 때쯤이었습니다. 장기간 출동해서 모항인 동땡항에 복귀를 하고 수리주기에 의해 배가 도크, 상가를 하고 배의 수면 아래 부분, 선체 부분이 보이면 그 부분에 부풀어 오른 녹이나 이물질, 따개비 등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됐습니다. 이때 이 작은 배의 장교, 부사관, 수병 상관없이 승조원, 총원이 작업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정장님, 여군이 솔선 수범으로 한 손에 깡깡이를 들고 고소 작업 버켓에 올라 직접 함수, 배 앞머리 부분에 깡깡이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정장님 바로 근처에서 녹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깡깡 푹 청명하게 울려 퍼져야 하는 깡깡이 소리. 하지만 그런 깡깡이 소리가 아닌 둔탁한 소리가 크게 들렸고 근처에서 작업하고 있던 갑한장님과 저는 뭔가 이상한 일이 터진 예감이 들어 재빨리 정장님이 계신 곳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보인 광경은 선체를 뚫고 들어간 깡깡이와 그 깡깡이를 붙잡고 얼음처럼 굳어버린 정장님의 넉나간 모습. 그 모습을 보니 구축하면서 근무할 때 선임하사님이 얘기해주셨던 얘기가 뇌리에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참수리는 페인트로 떠다닌단다. 저는 그런 정장님을 내버려두고 상가 대가 떠나가라. 보수장! 함수로 빨리 와봐! 정장님이 배 빵꾸냈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달려오는 저보다 후임이었던 보수장과 이게 무슨 개꿀잼 몰카 같은 소리지 하고 몰려드는 승조원들의 모습이 보였고, 정장님은 화들짝 놀라며 야 전자장 너 조용히 하네! 라고 소리를 지르셨고, 이에 질세라 정장님이 배에 빵꾸 났대요! 하고 한 번 더 소리 질렀습니다. 사실 제가 정장님과 사이가 나쁜 건 아니었고 워낙 이래저래 다사다난한 배 분위기도 가족 같은 분위기였지만, 평소 업무 중에 공과사를 지켰고 업무 후엔 아무것도 모르는 제 3자가 볼 땐 현실 남매와 같은 사이로 보였을 그런 사이였죠. 아무튼 상황을 보던 저녁이 얼마 남지 않았던 보수장은 일하기 싫은데 일거리가 늘었다며 노골적으로 한숨을 팍 쉬고 있었고, 주임 상사셨던 추기장님께서 이게 무슨 일이고 하시면서 한숨을 푹 내쉬고, 부장님도 어이가 없으신지 이러면서 웃고 계셨죠. 훗날 투달거리던 보수장이 철판을 갖고 와 덧댐으로 용접 처리를 했고, 다행히도 정장님이 빵꾸 내었던 곳은 물이 새지 않았으며 배는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정장님을 놀리던 저요, 정장님이 크레인차에서 내려오기 전에 재빠르게 함내 중앙창고로 몸을 숨겨서 정장님이 상가대에서 나가시기 전에 버로우를 탔죠. 시간이 지나서 다시 출동 때 함교에 올라가 정장님 앞에서 그 얘기를 꺼내면 정장님이 근데 다시는 깡깡이를 손에 안 쥐끼다 라고 중얼거리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참수리 생활설은 아직도 더 많은데 또다시 재미난 이야기가 생각나거나 잊을만 하면 또 풀러 한번 올게요 라고 지니에몽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그래도 배에서 같이 생활하고 그러는데 사이가 아주 좋았네요. 보면 보통 오랫동안 같이 붙어 지내고 이러면은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마련인데, 한두 번의 실수로 감정의 골들이 깊어지기 마련인데 그러지 않고 참 저렇게 웃으면서 저렇게 지낼 수 있는 것도 참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그림도 재밌게 그리고 저렇게 하지. 해군썰들 이렇게 보면은 육군에서는 약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라 항상 이렇게 볼 때마다 좀 신기해요. 해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립되어 있는 그런 함정 내에서나 혹은 그런 거대한 그런 기계를 타고 다녀야 되고 이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에피소드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해군썰 뭐 저번에는 뭐 누구 발전기에 4만 볼트에 감전됐다 그랬나? 배에서 군의관이 포경 수술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포경 수술하고 뭐 그런 썰들 보면은 참 신기하면서 저희 고립돼 있으니까 저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좀 더 뭔가 평소 때는 안 하던 짓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 거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2010년도 2월에 입대해서 2012년도 1월에 전역한 해군 예비역입니다. 요즘 해군썰이 많이 올라오네요. 해군 배를 타면은 고생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까 하는데, 꿀배도 이런 꿀배가 없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기도 하고 자랑도 하고 싶어서요. 아니 배 탄다는 거 자체가 개 힘든 거 아니야? 개토 나오는데 그냥. 저의 군생활 탔던 꿀오브 꿀배에 대한 썰을 쓸까 합니다. 약간의 MSG가 조금 첨가됐어요. 때는 2010년 4월 저는 해군 이함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죠. 그 당시 천안함 사건이 터지고 분위기가 뒤숭숭한 상황에서 저는 어디로 갈지 불안함과 초조함으로 덜덜 떨고 있을 때였습니다. 관할하는 영역이 크다 보니 섬으로 갈 수도 있고 순전히 운빨 뽑기였죠. 그리고 운명의 전산 뺑뺑이로 가야 될 곳이 결정나고 발표를 받게 되었는데,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배 이름과 함께 당시 행정부사관이셨던 중사님이 야 트수야, 너는 진짜 편하게 군생활하겠다. 너는 가는 배가 그냥 개꿀이야. 너 백 썼냐? 그리고 그 다음날 중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꿀배였죠. 흔히 잘 아시는 전투함이라고 부르는 이기스함, 구축함, 호위함, 그리고 초계함, 군수지원함, 상륙함, 기뢰함, 소해함 등 전투용 목적이 아닌 전투 지원정으로 있는 그런 데로 간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꿀이 흐르다 못해 꿀단지를 그냥 흘러 넘쳐가지고 담을 수도 없을 만큼 꿀이 쳐흐르는 이름하여 항만 청소정, 즉 유류 청소정이었습니다. 배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가운데가 비었네. 제가 탔던 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적인 배 모양이 아닌 배 중간 부분이 일부가 뚫려 있고 그 밑에 컨베이어 벨트를 내려서 바다에 떠있는 부유물을 올려가지고 청소하는 게 저희 배의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투지원정이 있는 부대 자체가 짬이 차다 못해 전역을 앞두고 계신 말년 상 원사님들이 쉬시러 오는 그런 곳이었죠. 그 당시 부사관 기수가 두 자리 숫자 중후반 사이인 기수이신 30년 이상 군생활하신 분들이 모인
말 그대로 어지간한 사령관보다 더 짬이 높은 곳이다 보니 실예로 앞에 배 정장님은 사령관님과 커피 한잔 마시고 올게라고 하면서 진짜 커피 마시고 오실 정도의 짬밥이었죠. 참고로 해군은 500톤급 미만의 지휘관을 정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함장이라고 하죠. 함대 사령관 투스타도 부사령관 원스타도 쉽게 털지 못하는 그런 곳이었죠. 참고로 대령이 10명 아래 그 외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는 발에 치일 정도로 많은 부대였습니다. 해군에서 흔히 말하는 출동을 나가면은 2주 이상 먼 해상에서 뱅뱅 떠 있으면서 많은 고생들을 하는데, 제가 탔던 배는 항구의 배가 입출항할 때 스크류나 걸릴만한 부유물이 많을 때 부대 안에 항구만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는 그런 배였습니다. 출동이요, 오전 9시에 나가서 10시 11시면은 다시 원위치하고 호줄 잡고 정리하다가 식당 와서 밥 먹었습니다. 그 외에는 여느 배 타는 수병인처럼 깡깡이질도 하고 페인트 칠도 하고 뭐 잡다한 작업을 하는 게 다였죠. 그리고 저희는 육상생활관을 썼습니다. 한마디로 해군이었지만 배 위에서 먹고 자고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함정수당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 27,000원 정도가 나왔는데, 수병은 한 달에 출동을 14일 이상을 뛰던 1일 하루를 뛰던 고정적으로 그 돈이 나오고, 그것까지도 다 받고 휴가가 작더라도 배를 탔다고 육상에 근무하는 수병보다 훨씬 많이 나갔습니다. 가끔 한 번씩 배 타는데 거의 육상 근무랑 동일한데 혜택은 다 받았네? 꿀이 흐르다 못해 주체를 못한 저의 썰을 풀어보았습니다. 해군분들은 꿀이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봤던 꿀 중에 가장 꿀은 공군이었어요. 제 썰 중에 이 공군 헬기 쪽 그쪽에서 근무했던 친구 있는데, 병사가 하도 없다 보니까 병사한테 일을 안 시키고 병사는 그냥 물당 같은 거나 하고 커피나 타고, 그리고 뭐 작업 지시 내려오고 그러면은 거기 이제 담당하시는 분이 전화 역으로 걸어, 어디서 우리 애들 빼가가지고 작업 돌리려 그러냐고 소리 꽥꽥 지른 다음에 어디 가지도 말고 넌 사무실 지키고 있으라고, 우리가 다 할 거니까. 간부들은 다 제설 작업하는데 그 친구는 커피 마시면서 전화 대기하고 있고 뭐. 그리고 공군 간 친구들 중에 얘기 들어보면은 근무 하나도 없고 그래가지고 맨날 엑셀로 갖다가 그림 그리고 이상한 거 뭐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이제 갖고 놀고 만화 그리고 소설 쓰고, 군대 내에서 문화적으로 폭발하는 그런 곳. 내가 봤을 때 공군의 슬로건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르네상스 공군 해가지고. 물론 공군 친구들 그 훈련량을 뭐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저는 한 2달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훈련했거든요. 훈련 플러스 검열 나오는 것 때문에 맨날 훈련이야. 독고다이 밑에 들어가서 거기 이렇게 하고서 이러고서 엔진 밑에서 이러고서 하부에서 이러고 있어 볼래? 나오면 이러고 밥 먹고. 이게 안 내려가서 손에 막 기름 잔뜩 묻어있고 막 얼굴에 막 개때 존내 묻어있고 세수하고 막 이러는데, 세수해도 얼굴에서 몸에서 기름 냄새 겁나나. 밥 먹으러 가면은 막 옆에 병사들이 얼굴 찌푸리고 그래, 후임인데도. 여러분들 꿀은 솔직히 뭐 육군에서도 꿀은 있습니다만, 육군에서 꿀은 퍼센테이지가 낮아요. 0.5? 약간 이런 애들만 진짜 꿀을 빨고, 거의 99%는 꿀이 뭐야, 존나 귀찮지. 하루종일 귀찮게 하고 하루종일 이 업무하고 일하고 근무 쓰고 개토 나오지. 근데 공군에서는 그런 썰을 푸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공군 썰 올라온 거는 내가 얼마나 꿀을 빨았는지에 대해서 자랑하듯이 쓰는데, 사실 육군 같은 경우에는 자기 꿀 빤 거 계속 이렇게 막 어필하고 막 이러면 약간 패급으로 보거든요. 그만큼 열심히 안 하고 조직에서 열애당이거나 아니면은 조직에서 자기 혼자 다른 짓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 다 빡세게 일할 때 자기는 놀았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패급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부적응자로 보는데, 공군은 뭔 서로 자랑해. 아, 우리는 근무 쓸 때 간부들이랑 같이 잤다. 간부들도 존나 웃겨. 공군은 간부들도 되게 풀이해. 물론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썰랑썰레로 올린 공군 썰들 보면은 다 꿀빨아요. 다. 한 명도 안 빼고 다 꿀 빨았고, 심지어 공군에 있으면서 여자친구 만들어서 간부랑 하사였나 중사였나 중위였나 하여튼 간부랑 눈 맞아가지고 결혼하고 그런 친구도 있고. 파라다이스 아니야? 파라다이스 같은데 내가 봤을 땐. 아니, 이 친구가 지금 저는 해군에서 엄청 꿀 빨았죠. 육상 근무만 하고 그러는데 뭐 호출 잡고 그러고서 점심 밥 먹고서 그런 다음에 함정수당으로 27,000원 더 받고 휴가도 며칠 더 나갔어요. 개꿀빨 꿀오브 꿀 배웠어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귀엽다. 공군 애들은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공군 애들은 자격증 4-5개씩 따서 나오더라. 그래서 왜 그렇게 따냐 보니까 할 게 없어서 그걸로 해서 시간 그걸로 때우고 자격증 공부해가지고 자격증 막 나가서 딸 수 있게 돼 있어서 중장비 자격증 따고 공부 말고 할 게 많이 없대. 물론 이제 공군 갔는데
헌병대라든지 공군 헌병이라든지 막 공군 뭐 운전병 이런 특수한 보직 그런 걸로 간 친구들은 꿀 빨았다는 썰 없어. 막 여름에 막 뒤지겠는데 그 무슨 장갑차 타고서 에어컨도 안 나오는데 막 미칠 것 같아가지고 죽을 뻔했다 막 이런 거. 그런 거 말고는 다 꿀. 정말 이게 꿀 오브 꿀이어서 정말 자기가 느꼈을 때 다른 해군들보다 훨씬 꿀이었다고 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면 해군 존나 빡센데. 여러분들 해군 가실 때 한 번씩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여우면서도 뭔가 섬찟한 그런 썰이었네요. 개복원님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에 썰렁썰레를 즐겨보는 20대 구독자입니다. 심심할 때마다 썰렁썰레를 라디오처럼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문득 제 이야기도 유튜브에 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다른 동기들보다 한 달 더 2등병 생활을 하며 그동안 보직이 3번 바뀐 것에 대한 이야기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간단한 사전 설명이 있겠습니다. 입대하기 전까지 군대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던 저는 4월에 해군에 입대하여 훈련소를 마치고 어학 가판병이 되었습니다. 어학 가판이란 쉽게 말해 통역과 번역 업무를 수행하는 어학병이죠. 단지 항상 모든 함정에서 통역과 번역 업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는 가판병으로 육군의 보병과 비슷한 가판병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대신에 어학 가판은 어학 업무도 수행해야 됐기 때문에 다른 가판병들보다 후반기 교육을 일주일 더 받으면서 그 일주일 동안 번역과 통역 교육을 받았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가판병. 당연히 저도 다른 일반 가판병들보다 일주일 늦게 배속된 함정에 도착하였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배도 컸지만 통역 업무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었고 심지어 부장이 영어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었기에 저는 거의 한 달 가까이 가판병으로만 생활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원래 저희 함정에 행정병 TO가 없었기 때문에 어학병이 행정병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기 전에 먼저 온 가판병 동기 하나가 행정병을 자원해서 저는 가판병으로 생활하게 되었죠. 첫 일주일 동안은 함정 입항과 출항 시 해야 할 일, 함정 유지, 보수를 위해 알아야 할 용어와 장비, 현문당직을 서는 법, 그리고 선임들의 압박과 함께 미친듯이 숙달하기 시작했죠. 일주일이 지나고 배가 출항을 하면은 매일 총 8시간씩 견실을 서야 됐고 입항 시에는 현문 당직을 서던지 가판 선임하사와 가판병 선임들이 시키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해병대와 함께하는 큰 훈련도 하고 행사 지원도 경험하고 한 달이 거의 끝날 때쯤 실무에 적응하며 조금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죠. 앞서 말했던 해병대와 함께 큰 훈련이 끝나고 배가 도크에 들어가서 일명 깡깡이지를 죽어라 하던 중 동기들과 조금 지나면 우리도 이제 일병이다 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행정실에서 저를 호출합니다. 영문도 모른 채 행정실에 들어가니 그곳에는 부장과 행정장이 있었고 옆에 저에게 갑자기 이틀 뒤에 파견 갈 준비해라 라고 말했죠. 생각지도 못한 전개와 그곳에서 한 달 동안 생활해야 된다는 말에 여러 가지를 걱정하던 저는 옆에 있던 부장이 파견 끝나면 5박 6일 휴가를 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던지고 그 말에 절대 복종했습니다. 또한 제 본가가 서울인데 파견지도 서울이었으므로 당시 배가 있던 진해에서 휴가를 나가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라 생각해서 저는 아무 말 없이 모든 짐을 챙기고 서울로 떠났죠. 두 번째, 어학병 식충이. 혼자서도 무사히 파견지에 도착한 저는 3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그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육군이다. 두 번째, 같은 부대가 아니면 병끼리는 계급 상관없이 아저씨였다. 세 번째, 주변에 있는 병들 중에 나 혼자만 2등병이다. 첫 번째 사실 때문에 저는 한 달 동안 추가로 2등병으로 더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육군은 계급장이 벨크로로 돼 있기 때문에 진급을 하면은 기존에 있던 계급장을 띄고 보급에서 나눠준 계급장을 붙이면 됐지만 해군은 바느질을 해야 했기 때문이죠. 뭐 바느질이야 직접 하면 되지만 문제는 저는 계급장도 못 받고 파견지로 왔기 때문에 주변에서 해군 일병 계급장을 구할 곳이 없었습니다. 이에 쫄보였던 저는 5만 가지 걱정을 하며 파견지의 어학병들을 담당했던 육군 대위에게 이를 말했더니 그냥 2등병으로 살아. 야 어차피 2등병이 더 편할 거야 라고 대답해서 걱정 없이 한 달 더 2등병으로 살았죠. 그리고 이 선택지가 제가 한 달 동안 어학병이 아닌 식충이로 살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파견지에 도착한 제가 배정된 생활관에 들어가서 알게 되었는데 생활관에 들어가니 각 군에서 차출된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통성명은 대부분 끝냈는지 서로 떠들면서 각자 사용할 침대를 고르던 그 친구들은 들어온 저를 보고 인사하더니 이름과 나이를 물었죠.
이미 그들끼리 계급은 상관없이 형 동생으로 부르거나 동갑이면 그냥 이름을 부르기로 했기에 저 또한 그렇게 하라고 말했고, 그렇게 저는 서울에서 지내는 동안 선임과 후임이 없는 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낯선 업무를 시작하게 된 저는 본격적으로 훈련이 시작되기 2주 전부터 통역관의 교육을 받으며 통번역을 연습했습니다. 군사 지식이 전무했던 저는 국군의 무기, 장비, 부대명을 비롯한 군사 용어를 딸딸 외우며 그 개념을 이해해야 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익히는 속도가 더뎌서 많은 걱정을 했죠. 당시 제 군사 지식 수준을 알려주는 예시를 듣자면, 격오지 부대라는 게 격오지가 고유 명사 또는 부대 이름인 줄 알고 격오지라고 적었다가 내쫓당했습니다. 더군다나 생활관에서 함께 생활하며 같은 곳에서 근무하던 주변 사람들은 전부 미국의 이름 있는 대학교 출신이거나 스카이 출신이었으며 군대에서 지금까지 통번역 일을 하던 상병장들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한참 부족한 저는 2주 동안 쉴 새 없이 제 뇌를 쥐어짰죠.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훈련이 시작된 첫날, 저희는 버스를 타고 서울 어딘가에 있는 엄청 큰 벙커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가서 알게 된 그게 바로 세 번째 사실이었죠. 그곳에서 근무하는 2등병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거기서 만난 해군 대령과 소령이 처음에 제 계급장을 보고 너 뭐 백으로 왔냐? 하면서 농담을 할 정도였죠. 주변에 일병과 하사, 중사, 소위, 중위보다 대령, 장성들이 더 많이 돌아다니는 곳에 들어온 저는 속으로 큰일 났다 생각하며 혹여나 통번역 잘못하면 큰일 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했죠. 하지만 이 생각은 이틀도 지나지 않아서 없어졌는데, 그 이유는 제가 2등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유일한 2등병이었던 저를 부르는 간부는 전혀 없었고, 혹여나 제가 자진해서 통번역을 하러 가면 제 계급장을 보고 야, 네 선임 불러와 라고 말하기 일쑤였죠. 처음에는 속상하고 화도 났지만 점차 익숙해지더니 나중에는 앞에 쌓인 과자를 먹으면서 영어 공부하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저보고 무슨 백으로 여기 왔냐고 했던 해군 대령과 소령이 저를 가장 많이 불렀었는데, 그 이유가 저보고 와서 과자 먹으라고 한 거였죠. 훈련이 끝날 때쯤 알게 된 게, 저보고 과자 먹으라고 부르던 대령과 소령도 영어를 기깔나게 잘해서 원래 통역병들 뿐만 아니라 통역관의 도움도 안 받았는데 그냥 제가 멀리서도 한눈에 구별되는 해군 근무복 입고 있는 데다가 노란색 짝대기 하나만 달려있는 거 귀여워서 맨날 불렀다고 하네요. 심지어 제가 워낙 잘 먹으니까 먹이는 재미도 있어서 과자도 잘 안 먹으면서 벙커 들어오기 전에 저 먹이려고 PX에서 잔뜩 사왔다고 훈련 끝날 때쯤 말해주더라고요. 결국 어학병이라 쓰고 식충이라고 읽는 보직으로 근무하는 동안 6kg 가까이 살이 찐 저는 한 달 조금 넘는 파견 생활을 마치고 휴가를 다녀온 뒤 부대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행정병. 5박 6일 휴가를 보내고 혹시 몰라서 일찍 진해로 내려간 저는 여전히 2등병 계급장을 붙이고 아무 생각 없이 부대로 복귀했죠. 물이 빠진 도크 위에 매달린 함정의 가판에서 깡깡이질과 그라인더질을 사용하는 익숙한 얼굴들을 보고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하니 가판병 선임들이 몇 명이 와서 반갑게 인사해주며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거는 다름 아닌 제가 행정병이 되었단 말이었죠. 제가 파견을 간 사이 행정병에 자원했던 제 동기는 행정장과 행정병 선임에게 엄청나게 갈굼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참다 못한 제 동기가 부장에게 찾아가서 행정병 못 타먹겠다고 가판병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에 부장은 잠시 고민하다가 자리에 없던 저와 동기의 역할을 바꿨죠. 이 이야기를 들은 제 사고회로는 다음과 같이 흘렀습니다. 나는 행정 업무를 전혀 할 줄 모른다. 내 동기는 일 못한다고 갈구는 행정장과 행정병을 피해 도망갔다. 나는 엿됐네. 그러는 사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땡땡땡 병장 성격이 진짜 안 좋은데 너 큰일 났다? 야, 행정장 성격이 더 안 좋아 라는 말을 하며 그 말을 듣고 저는 이게 몰래카메라일 거라고 함께 장난치지 말라면서 복귀 보고를 하러 장교들이 머무는 곳으로 갔죠. 하지만 제 기대와 달리 부장은 저에게 자네 이제 행정병이야 라고 말했죠. 하지만 제 걱정과는 다르게 기대 이상으로 군생활은 더 편해졌습니다. 우선 함정 행정실에 컴퓨터가 2대밖에 없는데 하나는 행정장이 사용했고 나머지 하나는 행정병 2명이서 번갈아 사용했죠. 갑자기 행정병이 된 저는 일주일 넘게 아무것도 안 하며 그들이 일하는 걸 구경했습니다. 가끔씩 지나가다가 가만히 있는 저를 보고 일을 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으면 행정장과 행정병 선임이 칼같이 제지했기에 저는 1병이지만 2등병 같은 생활을 또다시 해야 됐죠. 그러다가 행정병이 되고 2주쯤 행정병 선임이 저에게 나갔다 올 동안 종이에 있는 것들 그대로 한글로 옮겨 적으라고 말해서 처음으로 업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타자는 칠 줄 알았기에 오탈자 조심하면서 전부 옮겨 적었는데 어느새 뒤에 있던 행정병 선임이 야 잘한다 라면서 엄청 칭찬을 했죠. 그 뒤로 제가 시키는 일만 끝나면 행정장과 행정선임이 엄청나게 칭찬을 해줬고 동시에 기존 행정병이었던 제 동기는 엄청나게 욕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병은 현문당직을 서지 않으며 출항시에도 견실을 비롯한 모든 당직에서 다 제외되니 제 군생활은 더 편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병사당직은 행정병이 짰기에
괜히 와서 저에게 시비 가는 병사도 없었고 혹여나 짜증나면은 바로 주말 근무에 넣어버리니 일병부터 저는 권력의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함정에서 계속 근무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려고 했지만 그 전에 육상 발령이 나며 아쉬운 발걸음으로 배를 총총 떠나게 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나 이 글이 유튜브에 박제가 된다면 약속의 웨이스트랜드, 상병부터 한 달에 140만원씩 플렉스하면서 개인용 서재가 생긴 셈, 7개의 대죄, 상관 폭행, 문서 위조, 탈영, 직무유기, 복장 불량, 간부 사칭, 실종, 두 번째가 좋겠네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약 10년 전에 해군 조리병으로 군복무하다가 전역한 09년 군번 아재입니다. 어떻게 09년 군번이 아재입니까? 샤워할 때마다 보건님 유튜브에 올라오는 썰랑썰레를 1년 정도 듣다가 해군 썰도 간간히 올라와서 제 썰도 한번 풀어볼까 하고 올려봅니다. 제 군생활은 정말 다사다난했고 죽을 고비도 3번을 넘겼죠. 와, 군생활 동안 3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어? 그 3번째 중 첫 번째 썰입니다. 이 썰은 나무위키와 기사에도 서술되어 있고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는 작성되지 아니함을 밝힙니다. 마창진에 거주 중이던 저는 진해 자대 배치를 받을 줄 알았으나 1지망, 2지망, 3지망까지 다 튕겨서 제일 기피하던 평택 2함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죠. 해군 나오신 분들은 평택 2함대를 왜 기피하는지 댓글로 좀 적어주세요. 해군은 후반기 때 성적순에 따라 자신이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후반기 성적도 3등이었는데 말이죠. 제가 탔던 배는 호위함이라고 해서 이 함대 내에서는 두 번째로 컸던 배죠. 지금은 낡은 고물배일 뿐이지만요. 때는 일만 하는 비잉신이라고 불리는 일병 물이 다 빠질 때쯤 11월 저희 배는 NLL 부근에서 경계를 서며 일명 출동이라고 부르는 임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이 함대 특성상 NLL 근처 서해 5도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출동이 상당히 빡세죠. 보통은 2주 정도, 길게는 한 달 정도 출동을 띱니다. 아, 계속 배를 띄우고 있는 걸 보고 출동이라 그러는군요. 해군들은 진짜 빡세겠다. 아침에 뭐 배 타고 나갔다가 점심 되면 들어오고 이게 아니라 그냥 바다 위에 계속 떠있네. 신기하다. 출항하고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함내 방송으로 실전 뚜뚜뚜뚜 청원 전투 배치 실전 이라고 방송이 나오는 겁니다. 하던 일을 마치고 전투 배치! 전투 배치를 외치면서 담당 구역으로 막 다들 뛰어가고 달려갔죠. 저는 전투 배치 시 함포 장전수라서 CO2 자켓, 일명 팽창용 구명조끼를 입고 40mm 함포로 달려갔습니다. 포장에게 1병 땡땡땡 외 2명 배치 및 준비 끝! 이라고 배치 및 준비 끝남을 보고하고 포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중국어선이 길 잃은 똥개마냥 거기 NLL인지 모르고서 또 넘어왔겠구나 생각해서 편하게 포대 안에서 쉬고 있었죠. 그런데 포장 통신 장비에서 4통 선임하사가 76mm 함포 경고 사격 3, 2, 1 파이어! 라고 외쳤고 그와 동시에 함교에서 41포 장전 준비! 라는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보통 중국원선이면은 우리 같은 짬찌들은 승조원 식당에 앉아서 전투 배치 끝날까지 기다리고 40mm 포에 포탄 장전하라 말은 여포대 상병들도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다라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주력포인 76mm 포도 아닌 서브포인 40mm를. 이때 포 안에서 불안하고 차가운 정막만 흘렀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니 북한 경비정 한 척이 경고방송을 무시하고 NLL을 넘어서 남침 중이라는 것이었죠. 결국 북한 경비정은 경고사격도 무시하고 우리 쪽 고속정을 향해 중진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여떼딸을 3배속으로 외치고 있었죠. 여떼딸. 결국엔 41, 42포 사격 개시가 떨어졌고 저희는 포탄을 장전하고 귀를 막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가 있던 포에서 불발탄이 발생됐죠. 불발탄을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포대 안에서 터져서 인명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했습니다. 불발탄을 처리하는 중 북한 경비정은 거의 반파가 돼서 다시 북으로 넘어갔다는 상황 전달을 받았죠. 보통 상황이 끝나면 신속하게 상황 끝! 하면서 방송이 나오지만 이날은 제2 연평해전을 겪은 지 7년 만에 일어난 해전이라 전투 배치를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해제가 되었습니다. 조리병이라서 중간중간 밥하러 취사장에 갔다가 다시 포대 안으로 가서 대기하고 정말 힘들었던 게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우리 쪽 피해는 참수리 고속정에 포탄이 박히는 피해만 입었고 북한군 8명 사살, 3명 중상, 경비정 반파라는 엄청난 피해를 입혔고 우리 군의 완벽한 승리로 끝난 해전이었다는 걸 나중에 입항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후에 이 사건을 대청해전이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대청해전이 일어나고 저희는 2주짜리 출동을 부식이 바닥날 때까지 약 보름 동안 연장 출동을 뛰었죠.
입항을 해서 저희 함장님은 표창을 받게 되었고 당연히 승조원들은 나무 포상을 못 받았습니다. 함내의 싸지방을 통해서 싸이월드에 들어가 보니 방명록이나 한 줄 글은 친구들의 걱정 있는 글로 가득했고 저는 살짝 눈물이 고였죠. 저희 가족들은 걱정이 되어 잠도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이 일을 계기로 애국심과 자부심이 생겨서 함정 계속 근무 서약서 일명 앵커를 박았고 나중에 일어날 나비 효과는 생각도 하지 못했죠. 얼마 전 전문하사로 임관하여 지금은 끝발 중사가 된 부임과 만나서 대청해전에 관한 추억팔이를 하는 중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만약 제가 간부로 임관하면 대청해전의 경험 덕분에 전투 경력이 인정돼서 약장 하나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번외로 말씀드리는데 이 보도가 진짜 빨랐습니다. 교전 일어난 지 11분 만에 방송이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진짜 놀랐었죠. 2번 대청도 여 근처에서 일어난 거구나. 고속정 외부 격벽 15발 타는 인명피해 없음. 경비정 반파 사망 8명. 20분 때는 남하하기 시작한 걸 보고서 너네 너무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꺼져 이러고서 경고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27분에 침범했고 28분부터 31분까지 3분 동안 경고 다시 통신하고 경고 무시하고서 2.2km를 남하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갈겼구나. 와, 이 배가 88년도 배인데 야 대단하네. 물론 국군에서도 간혹 이렇게 서로 총을 쏘거나 이런 교전이 일어나고는 하는데 해군은 교전이 일어나면은 그냥 배를 그냥 걸레짝으로 만들어버리는. 북한 애들 무슨 배 나무로 만들었나요? 아니면 우리나라 배가 무장이 좋은 건지. 북한 애들 배 그냥 항상 북한 애들 배 우리나라로 넘어왔다 싸웠다 이러면은 북한 애들 배 정상적으로 집에 돌아가는 걸 본 적이 없어. 이게 사실 바다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거든요. 우리가 항상 땅에만 있으니까 땅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바다, 하늘 이런 곳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들이에요. 그래서 해군이나 공군들이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바다에 나가 있고 그러니까 뭐 육군들이야 PC방 가도 막 볼 수 있고 고속버스 터미널만 가도 볼 수 있고 뭐 그렇지만 해군이나 공군 친구들은 잘 안 보이잖아요. 뭐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는데 공군은 싸워서 전투에서 이겼다 뭐 졌다 이렇게 나오는 썰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해군 썰은 썰암썰레에 올라오는 글들 보면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역시 우리나라는 개 짱짱 센가 봐요. 무조건 적을 다 도륙해버려 그냥. 제가 막 전쟁 광이나 그러진 않지만 저 또한 글 쓴 분처럼 뿌듯하고 나라가 이렇게 지켜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가장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적이 총 쏜 탄이 우리 배에 그냥 탄 흔적으로 탄 흔으로 15발밖에 못 박았다는 게 실제 대상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좀 있으면 아스날십이라고 하는 막 미사일 쏘는 그런 배 같은 것도 막 나올 거고 그럴 건데 쟤네는 이제 해상에서 총 쏘고 그럴 때가 아닌데 저 다시 한번 가슴이 또 뜨거워집니다. 우리나라가 역시 이순신 장군님과 장보고의 나라. 여튼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가 있나요?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뜻깊은 이야기 혹은 공포 이야기, 여러분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재밌는 이야기들. 절대 소설은 안 돼요. 절대로 남의 이야기 안 돼요.